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판 땅을 되돌리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빕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여수에는 2억 5천이 넘는 아파트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억 이상 나가는 아파트가 심심치 않게 들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분양가가 평당 90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아파트들이 이제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건축자재를 비싼 걸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격이 비쌀 수는 없죠. 그럼 왜 이렇게 아파트 분양가가 비싼 겁니까? 그 대부분이 한 절반 이상 가량이 택지비입니다. 전망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런 곳에 아파트를 지으려다 보니까 비싼 택지를 구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지으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택지비만 하더라도 50%에서 70%까지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 여수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해서 평가 공시하는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죠. 그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를 보면 너무 차이가 큽니다. 보통 수십 배 아주 흔하게 그렇게 나가버리죠. 이렇게 땅값이 천정부지로 계속 뛰어오르다 보면 서민들 살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애꿎은 가난한 사람들마다 그 오르는 월세를 감당하느라고 등골이 휘게 되는 겁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해봐야 집 한 칸 마련하기가 어렵거든요. 내 집 마련을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날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성실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 불필요하게 너무 비싸고 자주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그러니까 지난해 한국 토지 자산은 8,222조 6천억 원이랍니다. 이는 국민 순자산의 53%에 달합니다. 여기에 주택 자산까지 합하면 75%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자신의 부를 뭐에다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까?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서 집을 구입하고 땅을 구입하고 이런 부동산에다가 자신의 자산을 쏟아붓고 그것을 재산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한국 토지값을 전체 토지를 다 팔면요 캐나다를 2번 살 수 있답니다. 독일이나 호주도 충분히 사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캐나다가 우리나라와 얼마나 면적이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캐나다는요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99배 넓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캐나다를 2번 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얼마나 넓냐면 77배나 넘습니다. 독일은 3배나 넓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땅을 다 팔면 부자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국민들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땅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사실을 별로 체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들 탓만은 아닙니다. 이게 정부가 여러 지난 정부들이 계속 뭐 경기 부양을 한다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막 자극하고 막 부양시키는 이런 그래서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이라 해가지고 이 도시재생사업에 50조를 투자하겠다 막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땅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SOC, 에타 예비 타당성 면제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해방 이후에 북조선인민위원회는 토지는 밭가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대적인 토지개혁을 하였습니다. 5정보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인 그 지주들에게서 땅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5정보가 어느 정도냐면은 15,000평입니다. 그러니까 15,000평 이상 가진 사람들의 땅은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농민들이나 적게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평균 한 가정당 4,000평 정도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평생 땅 한 평 없이 가난하게 그렇게 남의 땅을 겨우 부쳐 먹고 살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땅을 갖게 된 거예요. 4,000평이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1945년 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해방되는 그 해까지 공산당 당원이 한 4,000여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그런데요, 1년도 안 가서 46년, 그러니까 토지개혁이 있고 나서 1946년 8월에 공산당 당원이 무려 36만 명이 돼버렸습니다. 천지가 개벽해버렸어요. 불과 그 짧은 시간에. 토지개혁 이후에 토지를 매매하거나 저당 잡거나
수작을 주는 것은 금지가 됐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토지개혁을 단행하니까 남한도 급해졌습니다.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50년 6.25 전쟁이 있기 불과 한 달 전 농지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때 농지개혁을 하지 않았더라면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남한에서 젊은이들 가운데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총 들고 나가서 싸울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무엇가 아쉬워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내 목숨값 바꾸고는 전쟁에 나섭니까? 그래서 금방 공산화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자기 땅을 갖게 됐잖아요. 네, 지켜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게 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박했던 것이고 중요하였습니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농업협동화를 추진해서 1958년에는 농지 전체를 협동조합 소유로 바꿔버렸습니다. 협동농장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일해서 이제 생산한 것들을 나누어 갖게 하다가 그 땅 자체를 협동조합 소유로 바꿔버린 거예요. 개인 소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도시의 나머지 땅들은 다 국유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건물을 갖고서 남에게 월세를 내주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과는 너무나 다른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동이 멈춰버린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2004년부터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그냥 남한에 거기 입주한 기업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토지 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남북관계가 삐걱삐걱 하면서 북한 정부가 처음으로 토지 사용료를 좀 달라라고 요구를 했죠. 근데 평당 얼마의 토지 사용료를 요구했냐면 5달러에서 10달러 10달러라 해봐야 11,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못 주겠다 하고 거부를 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남한에서 그 북한 그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돈 못 벌면 바보들이라고 할 정도로 땅 짓고 헤엄치는 그 북한 노동자들 한 달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기껏 해봐야 15만 원도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옷을 만들어내고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내서 돈을 벌었으니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남한 당국은 이마저 아무튼 폐쇄해서 박근혜 정권 때 문을 이제 닫아버린 상황입니다. 누구 좋은 공단이었습니까? 사실 이 남한 사람들을 위한 공단이었습니다. 아마 북한 사람들은 땅 투기로 돈을 버는 남한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나? 저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땅 자체가 노동을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무슨 그 가격이 땅값이 막 올라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터무니없다고 여길 겁니다. 일부 맞는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전적으로 맞진 않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땅을 죽어있는 무생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가령 사람이 아무리 땅을 그냥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땅에 있는 과일나무나 유실수 같은 경우는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죠. 제 나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연에서 땅을 빌려 쓰기에 그 비용을 분명히 지불을 해야 됩니다. 북한 체제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무생물로만 보게 되면 무분별한 개발을 하게 되고 착취를 하고 정복 대상으로 만들어서 땅을 오염시키고 파괴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맞는 말씀이죠.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땅을 자신의 영원한 소유로 만들 수 없습니다. 수십 수백만 평 가진 부자일지라도 그 모든 땅을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놔두고 그냥 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갓 흙덩이, 먼지, 티끌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제 어머니나 다름없는 땅을 감히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불성설이죠. 땅을 제 것마냥 마음대로 또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건 오만이고 착각입니다. 우리는 임시 거주자이고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희년 제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유산으로 받은 그 땅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형편상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남에게. 그렇게 팔게 될 때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누가 대신 그 값을 물러주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형편이 닿는 사람이 그 땅값을 상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 그게 다 안 될 경우에는 희년이 되었을 때에 그 땅이 원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근데 희년은 금방 오는 건 아닙니다.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안식년이 7번 반복된 그 이듬해가 바로 희년, 그러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땅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제 땅을 찾게 되고 남에게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던 사람들의 모든 빚도 다 탕감이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해, 기쁘리자, 이 희년일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좋은 날인 거죠. 좋은 해인 거죠. 그 해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패자부활전이 되는 겁니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받았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지파별로, 가문별로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세월이 흐른다 그래서 그 땅 자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그래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해서 시작하는 기회가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공화국이 되고만 한국을 구제할 비결은 바로
이 희년 정신을 되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토지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임시 거주자다.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깊이 깨달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은데 적절한 토지 사용료를 내는 일부터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소수 상위 10%가 이 나라 개인 소유 토지의 64%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을 법인 중에서 1%가 무려 75.2%의 법인 소유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나라죠. 지금 같은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다수 서민은 박탈감과 소외감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수많은 엄청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대기업들, 또 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토지 보유세를 많이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토지 보유세를 면제시켜줘야죠. 그렇게 토지 보유세를 많이 매기게 되면 차등해서 매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불필요한 땅을 안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세금을 중심으로 세금을 거두게 되면 우리가 뭐 이런저런 불필요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헨리 조지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내세웠던, 주창했던 이론입니다. 토지에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됩니다. 토지는 공적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희년정신에서 온 거거든요. 토지를 개인 사유할 것이 아니고 국가가 소유하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소유하게 만들어서 임대하도록 그냥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대안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한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거신 땅을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임대료 보유세를 내고 그 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2018년 그걸로 계산을 했을 때에 토지 보유세를 매겨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17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들일 수 있어요. 세수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과감하게 시행하는 정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땅을 투기 수단으로 만들어서 불로소득을 챙기고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또 땅을 함부로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일 또한 희년정신에 위배되는 죄악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거신 땅을 그분께 돌려드리고 이 희년정신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서로 섬기면서 골고루 어울려서 복되게 살아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